한 국가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바로 쿠바입니다. 지금 자동차 기름을 신청하면 6개월 뒤에나 받을 수 있고 병원은 디젤이 없어 수만 건의 수술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2026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섬을 아름다운 자산이라 부르며 인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부동산 재벌 출신 대통령이 국가를 부실 매물처럼 바라보는 시대, 그 메커니즘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3월 16일 오후 1시 54분 아바나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외과의 호세는 수술 도중 천장 조명이 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비상발전기가 작동해야 했지만 디젤이 바닥난 지 이틀째였습니다. 그는 간호사가 비춰주는 휴대폰 손전등에 의지해 봉합을 맞춰야 했습니다. 같은 시각 쿠바 전역의 전력망이 완전히 끊어졌고 1,100만 명이 동시에 암흑에 빠졌습니다. 지난 6개월 사이 네 번째 전국 블랙아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바나 외곽의 고층 아파트 14층에 삽니다. 전기가 끊기자 엘리베이터가 멈췄고 수도 펌프도 함께 멈췄습니다. 그녀는 양동이 2개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물을 날랐습니다. 냉장고 안의 인슐린은 6시간이 지나자 상온이 됐고 당뇨를 앓는 어머니의 약을 구하러 약국에 갔지만 약국에도 전기가 없어 재고 확인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있어도 보관할 수 없고 없어도 확인할 수 없는 이중의 결핍이 쿠바 전역을 덮쳤습니다. 거리는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주유소 앞에는 이틀 넘게 차량 행렬이 늘어서 있지만 기름이 들어오는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택시기사 카를로스는 손님을 태워도 연료비가 더 나온다며 차를 세워뒀습니다. 공장들은 전력이 끊길 때마다 가동을 멈췄고 재가동할 때마다 설비가 손상되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달걀 한 판이 화폐 대신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경제의 기본 인프라가 동시에 무너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참상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쿠바의 발전소 8곳은 대부분 50년 된 노후시설입니다. 설계 수명 25년을 2배나 넘겼고 지난 15년간 제대로 된 정비 기록조차 없습니다. 정제유 대신 값싼 국산 중질유를 사용해왔는데 황함량이 높은 이 연료는 터빈을 빠르게 부식시킵니다. 자동차 엔진에 식용유를 넣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시동을 걸 때마다 수명이 깎여나가는 구조였습니다. 혁명정부는 60년간 전기를 거의 무상으로 배급했습니다. 요금 수입이 없으니 재투자할 돈도 없었고 소비자는 절약할 이유가 없으니 낭비가 만연했습니다. 감가상각을 장부에서 지워버린 회계분식과 다름없었습니다. 그 대신 쿠바는 외부에 손을 벌렸습니다. 소련이 붕괴하자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댔고 쿠바는 의사와 교사를 파견하는 것으로 대가를 치렀습니다. 에너지 자립 능력을 키울 필요가 없었고 단일 공급선에 운명을 걸었습니다. 2024년 쿠바의 GDP는 마이너스 1.1%를 기록했습니다. 전년의 마이너스 1.9%에 이은 2년 연속 역성장으로 소련 붕괴 직후의 특별 기간을 제외하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식 물가 상승률은 25%지만 암시장 환율은 공식 환율의 15배를 넘어섰습니다. 실질 구매력이 그만큼 쪼그라들었다는 뜻입니다. 분노는 거리로 번졌습니다. 3월 초 중부 도시 모론에서 시민들이 공산당 지역 사무소를 습격해 불을 질렀습니다. 아바나에서는 냄비를 두드리는 카세롤라소 시위가 밤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정부는 인터넷을 차단하고 경찰을 배치했지만 정전이 다시 시작되면 시위도 다시 불붙습니다. 체제 유지 비용이 체제 유지 능력을 초과하는 순간 바로 그 임계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프라는 수명을 다했고 외화는 바닥났고 거리에는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부동산과 기업 인수로 부를 쌓아온 지금은 백악관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 전 40년간 부동산 개발과 기업 인수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의 전매 특허는 재정난에 빠진 자산을 헐값에 사들인 뒤 리브랜딩해서 되파는 것이었습니다. 파산 직전의 카지노, 빚에 짓눌린 호텔, 경매에 넘어간 골프장이 그의 표적이었고 상대가 궁지에 몰릴수록 그의 협상력은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는 같은 시선으로 카리브해의 한 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3일 트럼프는 취임 직후 첫 번째 군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미군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투입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고 마두로는 뉴욕으로 압송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베네수엘라 작전이었지만 진짜 타격은 쿠바를 향했습니다. 마두로 축출과 동시에 쿠바행 석유 공급이 완전히 끊겼기 때문입니다. 쿠바의 생명줄을 먼저 자른 것입니다. 트럼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월 29일 쿠바에 석유를 공급하는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멕시코는 즉각 발을 뺐고 러시아는 의지는 있었지만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유조선 한 척 들어오지 못하는 사실상의 해상 봉쇄가 완성됐습니다. M&A 전략으로 치면 인수 대상의 현금 흐름을 먼저 차단해 몸값을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전형적인 압박 전술입니다. 2월 27일 트럼프는 쿠바의 우호적 인수를 처음 언급했습니다. 기업 인수합병에서나 쓰는 표현을 국가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돈도 없고 기름도 없고 식량도 없다는 그의 발언은 실사보고서를 읽는 투자자의 어조였습니다. 3월 16일 전국 블랙아웃이 터진 날 그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쿠바를 인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해방하든 인수하든 내가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다.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쿠바계 미국인인 그는 쿠바 체제 전환을 평생의 과업으로 삼아온 인물입니다. 현재 라울 카스트로의 손자와 고위급 협상을 진행 중이며 정치범 석방과 경제 자유화를 조건으로 제재 완화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루비오는 쿠바가 내놓은 개혁안을 충분히 극적이지 않다며 더 큰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쿠바가 조건을 수용하고 체제 전환에 합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쿠바가 버티다 내부에서 붕괴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미국이 이기는 구도입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쿠바 공산 독재의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공언했고, 마이애미 연방검찰은 쿠바 지도부를 경제범죄와 마약 혐의로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사 개입 카드도 테이블에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작전의 성공은 트럼프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대규모 지상군 없이 특수부대만으로 정권을 교체했고 국제사회의 반발도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쿠바는 베네수엘라보다 작고 군사력도 약합니다. 다만 중남미 전체의 반미 감정을 자극할 수 있어서 가능하면 경제 압박만으로 항복을 받아내는 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총알보다 유조선이 싸게 먹히기 때문입니다. 쿠바는 이 압박을 버텨낼 우군이 있을까요? 냉전 시대라면 소련이 나섰을 것이고 10년 전이라면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실어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26년에 쿠바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쿠바는 60년간 강대국의 후원 아래 생존해왔습니다. 소련이 붕괴하자 베네수엘라가 무너지자 러시아와 중국이 그 빈자리를 채울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해안에서 불과 150km, 서울에서 수원까지보다 조금 먼 거리에 반미 정권이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략적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6년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러시아는 말로는 쿠바지 지원을 약속했지만 행동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 이어지면서 러시아 경제는 서방 제재에 묶여있고 카리브해까지 유조선을 정기적으로 보낼 여력이 없습니다. 쿠바 해역에서 러시아 국적으로 추정되는 유령 유조선이 가끔 포착되지만 그 물량은 쿠바의 하루 수요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밴드를 붙여주는 격입니다. 중국은 더 노골적으로 발을 빼고 있습니다. 2024년 쿠바와 태양광 발전소 92곳 건설 계약을 맺었지만 완공 목표는 2028년입니다. 지금 당장 꺼진 불을 켜주지는 못합니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쿠바 때문에 추가 마찰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에게 쿠바는 상징적 동맹이지 대만이나 남중국해처럼 핵심 이익이 아닙니다. M&A 용어로 표현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쿠바라는 자산의 손절 타이밍을 재고 있습니다. 이미 투입한 비용은 회수할 수 없고 추가 투자 대비 기대 수익이 맞지 않습니다. 미국의 관세 위협까지 감안하면 다른 곳에 자원을 쓰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배신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쿠바는 강대국 체스판 위의 말인데 지금 그 말을 지키려고 퀸을 희생할 나라는 없습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어떤 외부 침략자도 난공불락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저항에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지금 쿠바군은 훈련에 쓸 디젤조차 부족합니다. 3월 16일 쿠바 정부는 해외 거주 쿠바인들이 본국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60년 혁명 역사상 처음으로 외부 자본의 문을 여는 조치였습니다. 혁명이 추방한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는 아이러니입니다. 쿠바 지도부 앞에 놓인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미국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체제 전환에 합의하거나 끝까지 버티다 내부에서 무너지거나입니다. 첫 번째는 혁명의 종언을 의미하지만 일부 지도부는 새 정권에서 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치면 협상 없이 법정 관리에 넘어가 청산당하는 운명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첫 번째 선택지의 조건은 나빠지고 두 번째 선택지의 확률은 높아집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 시간을 더 빠르게 당기려 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트럼프의 군대는 이란과 전쟁 중입니다. 3월 초 개시된 작전이 3주째 진행되고 있고 미군은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 거점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전쟁 중에도 쿠바를 잊지 않았습니다. 3월 10일 그는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란 다음은 쿠바다. 이것은 허풍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취임 연설에서 미국은 다시 영토를 확장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린란드 매입 시도, 파나마 운하 반환 요구, 캐나다 51번째 주 발언이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로 그는 이미 한 번 실행에 옮겼고 이란 전쟁으로 두 번째를 진행 중입니다. 쿠바는 세 번째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3월 16일 전국 블랙아웃이 터진 날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가장 직접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쿠바를 인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방하든 인수하든 내가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다. 그들은 매우 약해진 국가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주권 국가를 두고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외교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계산은 단순합니다. 굳이 군대를 보내지 않아도 쿠바는 스스로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석유 봉쇄가 시작된 지 90일, 쿠바는 필요 연료의 40%만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정전이 반복되고 시위가 확산되고 경제가 마비되면 어느 순간 군부나 당 내부에서 균열이 생깁니다. 베네수엘라처럼 특수부대를 투입할 수도 있지만 내부 붕괴를 기다리는 쪽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 이란 전쟁의 향방이 쿠바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면 트럼프는 쿠바에 집중할 여력이 생깁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쿠바는 숨 쉴 시간을 얻지만 그 사이에도 석유 봉쇄는 계속됩니다. 어느 쪽이든 쿠바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석유 비축부는 이미 바닥났고 발전소는 다음 고장이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다음 전국 블랙아웃이 발생하면 시위는 더 격렬해질 것이고 정부의 통제력은 더 약해질 것입니다. 트럼프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실 자산이 스스로 가격을 낮추기를, 매도자가 먼저 손을 내밀기를. 쿠바 이야기를 먼 나라의 불행으로 치부하기 전에 숫자 하나를 보겠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자금률은 7%입니다. 나머지 93%는 전량 수입합니다. 원유의 70%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그 해협은 지금 전쟁 중인 이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란 전쟁이 확대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2주간 봉쇄됩니다. 한국은 석유 비축량 약 9천만 배럴로 90일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90일이 지나면 주유소의 기름이 마릅니다.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떨어지고 공장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넉 달째에는 배급제가 논의되고 택시비가 월급의 절반을 넘어섭니다. 5달째, 쿠바의 2026년 3월이 한국의 현실이 됩니다. 물론 한국은 쿠바와 다릅니다. 수입선이 다변화되어 있고 원전 비중이 30%에 달하며 외화 보유고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구조적 취약점은 같습니다. 에너지를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 그 공급선이 지정학적 위험 지역을 통과한다는 것, 그리고 공급이 끊기면 협상력도 함께 증발한다는 것입니다. 쿠바가 지금 겪는 일의 본질을 다시 보겠습니다. 단순한 에너지 부족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끊기자 미국 앞에서 내밀 카드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쿠바가 거부할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조선, 배터리로 협상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장들은 전기로 돌아갑니다. 전기가 끊기면 협상 카드도 함께 꺼집니다. 트럼프는 지금 석유 봉쇄만으로 한 나라를 무릎 꿇리고 있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국가를 인수할 수 있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전쟁은 미사일이 아니라 유조선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공급선을 쥔 자가판을 지배하고 공급선을 잃은 자는 선택권도 잃습니다.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신재생 에너지 확대, 원전 비중 조정, 비축량 확충. 익숙한 단어들입니다. 위기 때마다 등장했다가 위기가 지나면 사라지는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쿠바가 60년간 인프라 투자를 미루다 한꺼번에 대가를 치르는 것처럼 에너지 안보 투자를 미루는 것도 청구서를 쌓아가는 일입니다. 그 청구서가 언제 배달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2026년 쿠바에 암흑이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스스로 불을 켤 수 있습니까? 공급선이 끊겼을 때 버틸 시간은 얼마입니까? 거절할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습니까? 쿠바는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고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다른 답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